반갑습니다. 예, 저는 반갑습니다. 네. 국제경제학 예비순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인데요. 이제 많이 보는 책이 두 권 있어요.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 공저가 있고, 김인준, 이영석 교수님 공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원래 책을 쓰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2대째 들어와서 이렇게 책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책들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그런 책들이란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 책은요,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가 쉬워? 라고 하시겠지만, 나름 쉬워요. 거기 비해서 김인준 교수님 책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한국말인 듯 한국말 아닌 한국말 같은 뭐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뭔가 이 경제책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동안 나는 미거시 경제를 뭘 공부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장점은 쉽다. 이쪽 장점은 뭘까요? 이쪽 장점은, 풍부하다입니다. 많습니다, 내용. 그래가지고, 한 권만 가지고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요즘 시험 나오는 걸 보면요, 어차피 김인준, 이영석 교수님 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본이 이 두 권을 다 봐야 된답니다. 기본이 이 두 권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눠서 한다면 어느 책을 언제 하겠는가 라는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예비 순환 때 조금 쉬운 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 책을 하고, 1순환 때는 김인준, 이영석 교수님 책으로 바꾼 다음에 그때부터는 목차를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볼 때 좋은 책이 있고 정리할 때 좋은 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쉽다. 그 다음에 좀 많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김인준 교수님 책이 무역론 쪽에 조금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신행 교수님 책이 금융론 쪽에 조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두 권을 다 봐야 된다면 이런 순서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아래 누군가가 이 페이지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수업 나죠? 보통 이제 이순환 가면은 제가 쓴 모의고사집이라고 그 핵심 모의고사, 핵심 문제들 그 풀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환 가면은 모의고사집으로 하고, 3순환 넘어가면은 그 모의고사집에다가 심화이론, 심화 문제를 좀 더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국제경제학이 강의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구성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책도 있고 국립외교원도 있고 재경책도 있고 한데,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은 원래 누구 때문에 하냐면요, 이분들 때문에 해요. 왜냐하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립외교원하고 재경직만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학 심화과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국제경제학이 어려운 과목인가 라고 물으면 전원이 다 어렵다고 할 겁니다. 국제경제학은 네모다 이렇게 나오면 들어갈 단어 딱 하나예요. 국제경제학은 어렵다, 그거예요. 근데 국제경제학이 어려운 이유가 국제경제학 자체가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미거시 경제학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제학을 보는 건 상당히 무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에 따르면 사실은 여기서 경제학 심화과정을 조금 더 해주면 사실 여러분 1순환, 2순환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순환별로 내용이 점프가 있거든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가운데 중간 과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제통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재경직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경제학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학 1순환까지만 해도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 바로 들어가도 잘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제 경직은 제 경직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해서 예비 순환을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게 맞겠다 라고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경제학은 어려운 과목인가? 예,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국제경제학을 덜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경제학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 진행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경제학을 상당 수준 하는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수업하는 거는 무리겠죠. 예비순환 수준이니까요. 기억나세요? 예비순환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스는 예비순환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 기초도 약한 학생들도 많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학 기초를 상당히 다루면서 국제경제학을 할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경제학 한 내용들 좀 복습하면서 이 국제경제학으로 어떻게 이어지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책은 이제 교재는 다 있으시죠?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 책으로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장은 일단 들어가는 장이에요.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건데 내용은 이제 국제경제를 왜 공부하는가? 시험 보기 위해서 뭐 그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세계경제의 특징, 국제경제학의 주요 주제, 본서의 구성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나 맨 첫 번째 장에는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요 어제 밤에 1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내용 정말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쓸 때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뭐 책을 몇 권 썼는데 1장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딱 다 쓰고 내용을 다 쓰고 나면 들어가면서 이 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도요 1장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건 시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흔히들 경제학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경 지식 차원의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빼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읽을 때 느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느낌 다르고 또 세 번째 읽을 때 느낌 다르고 그럴 거예요. 3번 이상은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을 왜 공부하는가 되어 있죠. 국제경제학을 왜 공부하는가.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 개방경제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두 나라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딱 갈라졌는데 위쪽에서도 독재하고요. 아래쪽에서도 독재했어요. 네. 우리나라 70년대까지는 민주주의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 위쪽에서도 한국말 쓰고 아래쪽에서도 한국말 썼어요. 위쪽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들 살고요. 아래쪽에서도 머리 나쁜 사람들 살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살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4시간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고 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두 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한 나라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률로 가장 뛰어난 생활 수준 향상을 보이더니만 올림픽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조금 아픔은 있었지만 꽤 좋은 성장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급급하더라고요. 과연 두 나라의 두 체제의 성장률 그리고 생활 수준을 무엇이 갈라놓았는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쪽에서는 자유롭게 무역에 참가했는데 한쪽에서는 거의 문을 잠궈놓고 살았다 라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만큼 무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재산권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줄을 굉장히 잘 선 거죠. 미국 뒤에 딱 줄 선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무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다른 나라 책에서도 우리나라를 들어요. 실제로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대체로 이제 그 어느 나라나 이 국제 경제란 걸 중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이 국제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2절에 세계 경제의 구성과 특징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구성과 특징 해가지고 한 70개 국가 정도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145개 정도를 개도국으로 분류하는데,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예요. 꽤 고소득 국가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모든 거를 소득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청렴성,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과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아직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이 일장 내용은 그냥 들으세요. 지금 봐가지고 뭐 다 알지도 못할 거 할 거니까.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소득, 고중위, 저중위,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소득 국가라고 분류하는 국가에 사는 인구는 16%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GDP의 68%를 차지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저중위, 저소득 이쪽에 차지하는 국가들은 47%니까 약 50% 되잖아요. 근데 GDP로는 얼마밖에 안 돼요? 7.5%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국가들 사이에 소득 수준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은 뭔가 하면, GDP가 높은 국가 있죠. 그 GDP하고 그 무역 규모하고가 거의 어때요?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소득이 많은 국가일수록 무역도 많이 하고, 소득이 적은 국가일수록 무역도 적게 한다라는 것이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전 세계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것은 일단 한번 알아놓으실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표 1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면 세계화의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제에서 생긴 사건이 그 한 경제에 끝나지 않고 여러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꾸로 외국에서 생긴 일들이 우리나라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세계 경제가 매우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계 경제의 개방이 지금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는 실제로는 이 당시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근본위제 시대라고 해요. 근본위제 시대. 그 영국이 지배하던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 근본위제 시대가 국가들 사이에 자본이동이 더 많았대요. 순계로서는요. 그도 그럴 것이 뭔가 하면, 지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지금은 국가들끼리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서 군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뻥뻥 포 쏴가지고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실 협박해가지고 내가 철도 놔줄 테니까, 철도 놓을 테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권 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국가 간 자본이동이라는 것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순계로 따지면 그때가 비율상 더 컸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던 국제화가.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그 1900년대 초에 그 당시에 국제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었냐면, 이미 당시에 신문에 보면 신문 아래에 그 광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를 하면, 전화를 하면 그때 이미 뭐 인도에서 언제 딴 그 뭐 홍차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 다 전화로 배송해주고 했었대요. 네. 그만큼 이제 개방화가 진행됐었다가 국가 간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된 원인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을 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1, 2차 대전에서 급격하게 국제 거래가 위축되었다가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국제 무역 금융 거래가 확대되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것 아직까지도 비율상 따지면 그 당시 1870년대부터 1914년 1차 대전이 있을 때까지보다 모자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알아놓으시고, 특히 이제 꾸준하게 오던 국제 경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1990년대 오면서 급격하게 개방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던 이 동구권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남미 국가들은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수입 대체란 전략을 폈어요. 수입 대체. 뭔가 하면 경제 성장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국산품 애용 방식이에요. 국산품 애용 방식.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산품으로 쓰자. 좀 맛없고 품질 떨어져도 국산품으로 쓰자.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입 대체 전략이라고 해요. 수입 대체 전략. 거기에 비해 가지고 외국산 상품들 맛있는 것은 사다 쓰자. 하지만 우리는 사다 쓴 만큼 또 내다 팔자. 라고 나가는 방법을 수출 촉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그 브릭스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이 다 뭘 했던 국가들인가 하면 수입 대체 전략을 했던 국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덩치가 어때요? 크잖아요. V, R, I, C. 와, 엄청 큰 나라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나라 시장만 확보해도 얼마든지 경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서 수입 대체에서 아시아식의 수출 촉진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국제 경제가 더 또 빨리 이렇게 개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남미 국가들이 이제 그 조금 폐쇄적인 방향에서 개방적인 방향으로 트는데 그 허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딘가 하면 칠레예요, 칠레. 그래서 우리나라도 FTA를 할 때 어디부터 맨 먼저 있어요? 칠레하고 먼저 있었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WTO FTA가 확대되었고, 네 번째 개도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운송비 통신비가 하락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무역은요, 지역적 범위로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지역적 범위로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거래 대상물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화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서비스들은 거의 국가 간 거래 안 되는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서비스도 상당 부분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로도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그 거래 형태별로 상당히 확대된 것에 한 예가 뭔가 하면 그 첫 번째 단어 끝에 보시면 오프쇼링이란 말 나오죠. 오프쇼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웃소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웃소싱. 네. 그래서 거래 형태 측면에서도 옛날에는 생각하기 힘들던 그런 거래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무역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GDP가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에 GDP가 성장하는 만큼 그렇게 국제 무역도 쭉 증가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의 지금 보면은 전 세계 GDP 규모나 무역 규모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슷한 축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상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세계 경제 특징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디가 무역에 많이 참가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잘 사는 나라들이 무역 비율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역시 유럽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해하십니까? 북미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만 해도 엄청난 자원에 엄청난 생산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 조금 덜 적극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곳은 어딘가 하면 아시아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늘었죠. 사실은 이제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으로 따지면 이쪽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는 지역 내 무역 비중이에요. 근데 무역을 하긴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하냐 멀리 하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요, 유럽 국가들은 멀리 해요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해요. 자기들끼리 해요.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유로권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역 내 무역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유명하죠. 영내 무역이 가장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할 때 지역 내 무역 비중이 제일 낮은 국가군이 어느 쪽이에요? 중동 쪽이에요. 중동 쪽. 왜 그럴까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동 쪽에 그랬어요. 중동 쪽이요, 나라 구분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얘도 석유 갖고 있고 얘도 석유 갖고 있고 얘도 석유 갖고 있고 쟤도 석유 갖고 있고 그래요. 뭘 사고 팔아요? 서로 석유 사고 팔고 그럴까요? 그래서 얘들은 자기 지역 내에 거래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석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팔고 그 대가로 다른 지역에서 상품 사오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경제 데이터들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하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대부분 현실을 잘 설명하는데 가끔 이론이 현실을 잘 못 설명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설적인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산업별 지역 이제 무역 비율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이고 산업별로 보면은 이렇게 비중이 나오는데 봅시다. 보통 이제 뭐 농업 뭐 이런 것들을 1차, 뭐 제조업 2차, 서비스 3차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분류인데 앞쪽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앞쪽이 이제 1980년대고 그 다음 뒤쪽이 뭔가 하면 2010년 들어왔어요. 그럼 대체로 특징은 뭔가 하면 국제무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된 셈이에요? 줄어든 셈이에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 따져보면 농업, 광업이 준 건 아니에요. 국가 간에 농업, 광업, 무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늘었는데 지금 보면 요 막대들 합계가 얼마인가 하면 다 10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하고 서비스가 이 무역이 많이 늘다 보니까 농업, 광업은 비율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이런 정도 추세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국제 무역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조업이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지만 서비스가 20%다라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 늘었잖아요. 그러나 서비스가 20%, 전체 무역이 20% 차지하면 아직도 많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적은 걸까요? 적은 거라고 해주세요. 55보다는 20이 적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 있잖아요. 선진국들. 미국, 유럽 선진국 맞잖아요. 그런 나라들 GDP 구성을 보면요. GDP가 최종 생산물이니까 재화하고 서비스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GDP에 있어가지고 재화의 비율이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아래예요. 어떤 해는 보면 30%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재화보다 서비스가 더 커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법률, 의료 이런 게 주력인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비스의 무역 비율이 제조업보다 낮다는 것은 아직도 서비스는 재화에 비하면 무역이 많이 이루어진다. 아직도 재화에 비하면 무역이 적게 이루어진다. 적게 이루어지는 셈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하고 생산물을 재화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교역제, 비교역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소비재, 투자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교역제, 비교역제 이렇게 나눈다면 재화는 대부분 교역제이고 서비스는 여전히 상당 부분 비교역제의 성격을 가진다 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대강 파악되시죠? 네. 나중에 보시면 또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경제 통합의 확대. 최근에 이제 FTA하고 WTO라는 두 개의 흐름이 있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지역주의하고 다자주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다자주의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WTO예요. 근데 WTO가 부진하니까 그 지역적으로 가깝거나 산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끼리 그럼 우리끼리라도 먼저 무역을 시작하자라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WTO가 못하는 부분을 FTA가 메워오고 있는 그런 방향이 지금의 국제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WTO하고 이제 FTA가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둘 사이가 과연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국가들이 FTA 다 해버렸으니까 우리끼리 FTA 다 했다, WTO 합의를 뭐하러 하냐 라고 생각한다면 FTA는 WTO의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들끼리 비슷한 국가들끼리 먼저 1단계 정비를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통합을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에 통합하기는 더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FTA가 WTO의 이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은 어떤 측면이 더 강했는가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보시면 기출문제에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기 좋게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했다가 답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국가 간 거래 유형이 확대된다고 했어요. 거래 유형이 확대된다고 했어요. 그냥 들으세요. 국가 간 거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역시 재화무역이에요.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상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런데 상품이 이동하고 서비스가 이동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노동력이나 자본이 직접 이동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실 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변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노동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상품들이 이동해도 해소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오는데 그 중에서 자본이 직접 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해외 직접 투자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 인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건데, 글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국제 무역도 GDP 대비해 가지고 쭉 증가하는 추세가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FDI가 뭔가 하면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말하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급격하게 팍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하지만 추세상으로 보면 무역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국가 간 거래의 유형도 조금 더 확대되고, 그 다음에 그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다. 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직접 투자나 아니면 아까 봤던 아웃소싱 같은 이론들은 그다지 아직까지 많이 발전되지 않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엔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돼요. 네. 자, 일단 그것도 추세다. 그럼 한국 무역과 뭐 소득은 어떠냐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가능한 개방을 하려고 해왔고, 최근 와서도 더 많이 이제 개방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세 안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는 뭐 반드시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잘 없지만, 그 9페이지 보시면 뭐 경상수지가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는 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88년 혹시 뭐 했는지 아세요? 88년에 안 태어났죠. 그쵸? 세상에. 하긴 뭐 나도 88년엔 초딩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초딩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반짝 흑자를 봤어요.
우리 말하는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봤어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죠. 오케이? 그랬다가 여기 보면 급격하게 흑자가 나요. 근데 이게 혹시 뭐 한 해인지 아세요? 외환 금융위기 났을 때예요. 그땐 태어났어요? 그땐 태어났구나. 그땐 뭐였어요? 초딩? 또 아닐 때. 세상에. 예. 예.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따지면 국제수지 흑자는 반드시 좋은 거예요? 국제수지 흑자가 위기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위기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제수지 흑자,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경상수지 흑자, 국제수지 흑자도요, 두 개로 나눠서 나중에 이야기해요. 호황형 흑자하고 불황형 흑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8년에 난 흑자는 뭐인 셈이에요? 흔히 말하는 호황형 흑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살았죠? 근데 제가 그때 꼬마라서 잘 몰랐, 내가 꼬마 시절에 있었구나. 88년, 95년, 제가 잘 몰라도 제 경험상 대한민국 경제에서 내가 경험해본 최고의 호황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언니 오빠, 아닙니다. 형 누나, 언니 오빠, 형 누나, 취직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다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런 시대였던 것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취직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해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쭉 이렇게 개선되는 경향이 있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이야기는 아직 아니지만, 이해가십니까? 여하간에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행복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때는 우리나라가 외환금융위기라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건 살래요 하면은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너 돈 있어? 현찰로 낼 거면, 국제무역은 신용거래가 많거든요. 현찰로 낼 거면 사고 안 그러면 안 사라 라고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싶어도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흑자가 났던 그런 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은 그림이지만 이런 데 보면 다 사연들이 숨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11페이지 보시면 국제경제학의 주요 주제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이 우리 이제 경제학 때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배웠잖아요. 국제경제 안에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이 국제무역론이고, 국제경제학의 거시경제학이 국제금융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하죠. 무역론, 미시. 학원에서 가끔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분위기, 수업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그럼 국제무역론에서는 주로 뭘 이야기하느냐? 무역 패턴. 국제무역을 한다는 것은 이랬던 사고 판단 이야기잖아요. 뭘 사고 뭘 파냐는 거예요. 뭘 사고 뭘 파느냐. 오케이? 무역 패턴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국가 간 사고 파는데 국가 간 사고 팔면은 뭐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간 사고 파는 게 일종의 전쟁이냐, 둘이서 막 싸워 가지고 내가 이익 보면 너는 손해 보는 거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과연 무역의 본질이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윈윈 게임이냐, 경제학에서는 그걸 정합 게임이라고 해요. 정합 플러스 합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냐, 아니면 무역의 이익이 만약에 난다면 그게 어떤 유형의 것이냐, 가격이 낮은 것이냐,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역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역의 소득분배 효과인데요. 저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국제무역 이론은, 국제금융론은 빼고 국제무역론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제무역은요, 자유로운 무역은 국가 전체에 이익을 주지만 그러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렇다면요. 국가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국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즉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역은 번영의 길이지만 이해가십니까? 무역은 번영의 길이지만 동시에 무엇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 이 무역의 소득 분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무역이 번영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정책. 무역 정책은 만약에 자유무역이 좋은 거라면 원칙적으로는 무역 정책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나 완벽하게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자기 나라들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한다고 할 때 그것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 개입의 목표에 따른 최선의 개입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정책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무역 이론 부분하고 무역 정책 부분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국제 경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역을 폐쇄하는 방향이에요. 무역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무역을 넓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 국제 경제 교과서도 가면 갈수록 앞쪽에 무역 이론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요. 무역 정책 부분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김인준 교수님 책 같으면 그래도 아직도 무역 정책이 상당 부분 차지해요. 근데 김신행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정책 부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어렵게까지 가르칠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상당히 줄여놓은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김인준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무역 이론 파트는 뭐 비슷하네, 조금 더 많네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무역 정책 파트 들어가면 김인준 교수님 책의 내용이 좀 많아요. 아마 그럴 거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통합, 국제협력 이런 것들도 무역 이론에서 다루는 주 토픽이 된다. 그래서 큰 목차만 일단 봐두세요. 큰 목차만. 자, 그럼 이제 국제금융론 가면 뭘 배우느냐? 국제금융론 가면 두 개의 중요한 변수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국제수지하고 환율이에요. 국제수지하고 환율은 폐쇄경제에는 없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개방경제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국제수지하고 환율 부분은 한 반 정도는 여러분 거시경제학에서 하고 겹쳐요.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에서도 마지막에 뭘 배웠어요? 개방거시경제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해요? 못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는 이거 국제경제학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국제경제학 와서는 뭔가 스스로 체면이 걸려가지고 이거 거시경제학 때 했었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해요. 원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거 2번씩 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 나오면요 생각만큼 잘 못 써요. 여러분들 올해도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에 아마 1번이었죠. 이 부분 국제수지표와 관련된 부분 이 큰 문제로 출제됐어요. 근데 원칙에 의하면 경제학에서도 했고 국제금융론에서 했으니까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학생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런 문제 본 적도 없다. 아마 수업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이미 예전부터 출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금융론 배운다 그러면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를 제일 오래 배우고 어디가 또 어려운가 하면 다음 페이지 개방경제의 경제정책 비교 있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먼델 플래밍 모형, 그 다음에 DDA 모형, 나중에 여러분 가면 ISLM, IRP 모형. 보통 이제 먼델 플래밍 모형을 뭐라고 하냐면 ISLM BP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여기 경제정책 비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 배워봤지만 거시경제학 뭐 하는 거예요? 거시경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국제금융론 때도 생산물시장 방정식, 화폐시장 방정식, 노동시장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 방정식을 더해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대부분 보면 거시경제학에서는 국제금융론에서는 세 줄짜리로 이루어진 그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사실 이해하는 게 그 국제금융론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많이 한다고 앞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서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국제통화제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변해왔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제도 변화가 뭐였느냐 이런 것들 외우라는 시험 딱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때 핵심적인 내용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이른바 국제금융위기라는 게 생기죠. 예전에 남미가 겪었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겪었고 그 다음 뭐 러시아도 겪고 아시아도 겪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았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국제금융위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될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이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제 본서 구성은 국제무역론은 크게 무역이론, 무역정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도 뭐 개방거시경제이론과 국제통화 뭐 이런 국제금융 이런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장이 어떻게 구성된 내용인가, 우리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뭘 주로 배우는가라는 것은 대강 좀 보셨습니다. 자, 이제 2장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면 이제 교환과 국제무역돼 있는데요. 2장에는 이제 교환의 본질, 국제무역, 제목이 좀 무책임하네요. 국제시장 가격과 교역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국제무역부터 한다고 그랬죠. 국제무역의 모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구분을 해요.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 글쎄 안 써도 그만. 국제무역론에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모형들을 분류해 보면 이래요. 첫째, 경제 모형들은 개방경제하고 폐쇄경제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폐쇄경제는 시험 잘 안 나오겠죠. 주로 뭐 나오겠어요? 개방경제 나오겠죠.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시험이 나오면 문항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번에서 폐쇄경제일 때 균형을 구하라. 2번 개방경제로 갔을 때의 균형을 구하라. 이러고 나오면 폐쇄경제도 이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좀 훨씬 중요하지만 또 이제 어떤 구분이 있냐면요. 대국이냐 소국이냐 구분이 있어요. 대국, 소국. 대국, 소국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아마 가격 수용자, 가격 설정자 이런 개념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국은 가격 설정자하고 비슷해요. 그 나라에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늘면 국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소국은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수요 공급이 변해도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구분이 있냐면 여기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경제하고 교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생산 경제하고 교환 경제. 이건 이제 압도적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배워요. 뭘 배우냐면 부분 균형 분석이란 거하고 교환 경제라는 걸 두 가지를 배워요. 근데 이 교환 경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때 뭐라고 배웠을 건가 하면 아마 17장, 18장 가가지고 순수 교환 모형이라고 에지워스 박스라는 걸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모형들을 우리가 순수 교환 모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모형 하나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뭔가 하면 생산 경제예요.
이번 장에 다룰 것은 이것이지만 실제로 훨씬 중요한 쪽은 이쪽이다. 그 다음 또 어떻게 구분할 수도 있냐면 이거 조금 그렇지만요. 굳이 좀 구차하지만 2요소 모형, 1요소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생산한다고 하자. 그럼 생산할 때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요소 가지고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의 요소로 생산하면 뭘 가정하냐면 노동만을 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사용된다 하면 예를 들어 자본, 노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토지, 노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하간에 1요소 모형이냐 2요소 모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얘들은 둘 다 큰 범주로는 뭐에 속한다? 생산 경제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일반 균형적 분석이냐 부분 균형적 분석이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학은요, 만약에 국가가 하나만 있다면 이건 불완전해요.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이라는 것이 나라가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겠어요? 두 개는 있어야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파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제 무역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상품이 거래되는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핵시어 올인 모형 같은 거 나중에 배우잖아요. 물론 핵시어 올인은 대국일 수도 있고 소국일 수도 있지만 흔히들 여러분들이 보는 핵시어 올인 모형은 개방, 대국, 생산, 2요소, 일반 경제, 일반 균형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근데 아닌 경우도 있고 이번 장의 내용은요. 이번 장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분석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 잘 다루지 않는 두 개의 모형을 해요. 이거는 김인중 교수님 책도 그렇고 우리 책도 그렇고 본격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좀 단순한 모형들을 두 개를 소개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 여기서 교환 경제라는 게 이번 장에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부분 균형 분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장에는 순수 교환 모형과 부분 균형 분석이라는 그러한 조금 단순한 형태의 무역을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무역 이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순환 수업 같으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냥 가볍게 다루고 넘겨버려요. 근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클래스에서는 2장 또 나름 자세히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프린트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갈 거거든요. 오늘 프린트 1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하고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폐쇄경제하고 개방경제의 기본적인 차이점 나와요. 폐쇄경제하고 개방경제에 뭐 차이점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 언제 보면 언어가 다르다, 뭐 문화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폐쇄경제하고 개방경제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요. 폐쇄경제에서는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같아야 균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근데 개방경제가 되면 우리나라 생산량하고 우리나라 소비량이 같아야 되겠어요? 절대. 우리나라 커피 생산량하고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나라 설탕 생산량, 설탕 소비량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휘발유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생산은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소비는 적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경제하고 폐쇄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폐쇄경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개방경제는 전 세계에서의 수요량과 전 세계 공급량만 같아지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 세계 합이 일치해야 되지만 그게 국가별로는 일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별로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제 뭐 비슷하냐면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왈라스 법칙하고 조금 비슷한 감이 있어요. 그 왈라스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들을 합하면 0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각각이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왈라스 법칙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일단 그렇게 봐두시고, 그럼 폐쇄경제와 개방경제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부분균형 접근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일반 균형 접근으로도 한번 나타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보세요.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도 많이 봤을 PQ 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있는 거죠.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있으면 폐쇄경제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수요,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자기 나라 가격이 결정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요, 공급이 있으면 우리나라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곳이 균형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외국을 합했을 때, 외국을 그리진 않았지만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전 세계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PI로 주어진다면 이해가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른 곳에서 균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수요량과 우리나라의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이해가십니까? 수요량, 공급량 비교했을 때 공급이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해당 상품에 있어가지고 수입을 하는 나라일 것이다. 수출을 하는 나라일 것이다.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외국은 뭐하고 있겠어요? 수입하고 있겠죠. 그림 그리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량하고 외국 수입량이 같을 땐 뭐가 되겠어요? 국제경제 균형이 성립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야. 자, 근데 그 다음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인데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이 있어요. X축, Y축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품 자체가, 시장 자체가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 됐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인데,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뭔가 하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무역 이론이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설명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부분 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거의.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요, 생산 가능 곡선인 게 나와요. 생산 가능 곡선. 한 국가가 주어진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 해가지고 우리가 PPC라고 하죠. 생산 가능 곡선 있는데, 만약에 이 경제가 폐쇄 경제라면 그 나라 생산 가능 곡선을 그 나라 소비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생산 가능 곡선과 그 나라의 사회 무차별 곡선, Social Indifference Curve예요. 안 써도 돼요. 곧 나와요. Social Indifference Curve가 만나는 점이 폐쇄 경제의 균형이 되고, 됐습니까?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균형 가격이 되고 하는 그런 모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그 나라 생산량을 그 나라 소비량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개방 경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결정돼요? 전 세계 다 합해서 결정돼요? 전 세계 다 합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가격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PI로 결정된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왜 이 점을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이 점을 생산해야 되는지. 거기에 비해 가지고 대강 눈치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여기를 프로덕션 해가지고 여기를 컨섬션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또 설명하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폐쇄 경제하고 달리 개방 경제가 되면 꼭 우리나라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소비한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곡선을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 그림이 바로 국제무역에 있어가지고 일반 균형 분석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자, 일단 프로덕션 컨섬션입니다. 계속 제가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들 국제무역 이론이 막히면 기초 어디서 막힌 거예요? 기초 어디서 막힌 거예요? 제가 보면 책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돼요.
경제학에서 막힌 거예요. 국제 경제학에 막힌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 경우 이 국가는 어떤 무역을 한 걸까요? 여기가 프로덕션, 여기가 컨섬션이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삼각형 만들었더니만 X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많아요, 소비가 많아요? 생산이 많고 소비가 적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아마도 이 국가는 자기가 생산한 X제 중에 일부를 다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팔고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은 X는 셀, 판매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해가십니까? 반대로 Y제는 자기가 생산해 놓은 양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만큼이나 소비했잖아요. 이 나라는 사실상 자기가 생산해 놓은 X셀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나라예요. Y는 buy하고 있는 나라라고요. 오케이? 미시경제학 때는 그냥 X를 판매하고 Y를 수입한다. X셀, Y buy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제경제학이니까 이 셀을 뭐라고 부르고 수출이라고 부르고 이해가십니까? buy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수입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X 수출, Y 수입 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예. 바로 나오는 건 그렇고요. 한번 그려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개방경제하고 폐쇄경제하고 기본 논리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살짝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 보는데요. 이 교과서 내용이 일단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보는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돼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복습 삼아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교환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환이 왜 생기냐? 교환하려면 뭔가 좋아지니까 생기겠죠. 그래서요, 교환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환은 서로 달라서 생기는 교환이 있고 같아도 생기는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책받침이라는 거 아세요? 책받침 아세요? 책받침이 뭔데요? 글씨 쓸 때 밑에 받치는 거 그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책받침 원빈 장동건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만약에 빨간 연필 이것도 별로다. 공책 2개 가진 애하고 지우개 2개 가진 애가 있어요. 그럼 서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 무역은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꼭 서로 달라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 서로 같아도 생기는 무역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데, 일단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에요.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이제 순수 교환 모형부터 리카도 모형, 핵시오린 모형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다 뭔가 하면요, 뭐가 다르든지 국가들끼리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었는데 그럼 같으면 무역 안 생기나? 같아도 생길 수 있나? 라는 걸 물어봐요. 같아도 무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볼펜인데 얘는 빨간 볼펜 2개 가지고 있고 얘는 파란 볼펜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르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아까 지우개하고 노트에 비하면 빨간 볼펜, 파란 볼펜은 어때요? 상당히 가깝죠. 같은 볼펜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기는 무역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말씀드리면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이제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다르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선호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시경제학의 기본 입장이 소비자들의 행동은 2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선호. 2번째, 제약. 소비자들의 선호를 나타내는 곡선이 무차별 곡선, 소비자들의 제약을 나타내는 곡선이 예산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정의가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2번째 단락 보시면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들의 묶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효용의 등고선. 효용에 있어서 등고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요 성질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대체로 우하향한다. 그 다음에 교차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등고선을 그릴 때 다른 높이를 나타내는 해발 100m의 등고선과 110m의 등고선은 절대로 교차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도 이게 등고선이기 때문에 서로 절대로 교차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 외에 사실은 이제 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런 등의 성질이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 특징인 무차별 곡선은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본질만 예외가 없고요. 나머지들은 다 예외가 있어요. 근데 국제무역론에서 웬만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잘 안 물어봐요. 예외적인 경우는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물어보지, 국제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는 좀 일반적인 경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비자들의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보시면 아마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는 특징인 그 MRS가 나올 거예요. MRS가 뭐죠? 한계 대체율. 그래서 이제 MRS는 한계 대체율로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MRS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dx분의 dy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효용함수를 사용해서 단순히 나타내면 x의 한계효용과 y의 한계효용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x 마지막 한 단위 효용하고 y 마지막 한 단위 효용의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2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x 하나 얻을 수 있으면 y 2개 내줘도 좋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왜 x 하나 얻을 수 있으면 y 2개 내줘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날이니까 복습 조금 하면서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x 하나 얻을 수 있으면 y를 2개를 내줘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y 하나가 주는 마지막 효용에 비해서 x 하나가 주는 마지막 효용이 어떻겠어요? 2배였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를 흔히들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르지만 한계 대체율의 full name은 쓰지 마세요. 아무도 안 쓰려고 하고 있지만 yj 단위로 나타낸 xj의 한계 대체율, 이 한계 대체율의 full name이에요. yj 단위로 나타낸 xj 한계 대체율이 원래 full name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MRS가 크면 클수록 무차별 곡선이 가팔라요. 그리고 MRS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Y 좋아한다 소리예요? X 좋아한다 소리예요? X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MRS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두 상품 사이에 상대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어차피 조금 이따 써야 되거든요. 상대적 선호도. 근데 이 상대적 선호도도 앞쪽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값이 2다라는 것은 이 값이 2라는 것은 이 사람은 X를 Y 몇 개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2개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의 full name은 YJ의 단위로 나타낸 XJ의 상대적 선호도가 MRS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MRS는 Y를 좋아하는 정도, X를 좋아하는 정도. 이해가십니까?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네. MRS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뭘 좋아하는 정도? x를 좋아하는 정도. 됐습니까? 이거는 머리에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면 안 돼. MRS가 뭐 좋아하는 정도? MRS 커지면 X 좋아하던가 Y 좋아하던가, 나는 탐구심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는 그냥 공부할 때 하시고요. 시험 가거나 문제 풀 때는 MRS X를 좋아하는 정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이전 단계는 이미 끝내놨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그 MRS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예산선이죠. 예산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PXX 보시면 PYY라고 되어 있는데 PXX가 뭔가 하면요. X의 가격, X의 소비량이니까 X의 지출한 금액. PYY가 Y의 지출한 금액. 아마도 미시경제학 때는 이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M이라고 썼었다고요. 오케이? 왜냐하면 M이 money인데 money가 영어권에서는 뭘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소득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소득을 나타내는 더 유명한 표현, 더 전형적인 표현은 뭐예요? income이잖아요. income. 그래서 소득을 나타내는 기호는 세 가지가 있어요. M, I, 또 뭐? Y. 그래서 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소득할 때 뭐 써요? Y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에는 뭐 썼어요? M. 그리고 또 다른 교과서 보면 I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 주면 문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뭐 용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에서 준 표현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그때 따라 쓰시면 되겠고. 이 예산선을 우리가 Y축으로, 축이 Y니까 우리가 흔히들 예산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니까 축을 Y로 놓도록 이렇게 정리해 보면 Y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까지야. PX, PY, X 그 다음에 I, PY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예산 제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에 뭐가 되는데? 기울기가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 가격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약에 PX하고 PY가 10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1이죠. 근데 얘가 20대 20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은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비싸졌어요. 하지만 X하고 Y하고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절대 가격들은 상승했지만 상대 가격으로는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PX, PY를 기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귀찮아서 원래는 PY분의 PX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PX, PY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시고 시험에다가 PX, PY는요 뭐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이렇게 쓰실 거니까 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X, PY가 상대 가격이라고 했는데 얘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있다가 4, 6이 됐어요. 이해가십니까? 뭐 더 쉬운 예로 4, 8이 됐어요. 그러면 X의 경우에 가격의 절대 수준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하지만 가격의 비율은 어떻게 됐어요? 높아진 거예요. 절대 가격은 하락했지만 상대 가격은 상승한 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값이 2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Y하고 비교했을 때 X가 몇 배 비싸다? 2배 비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흔히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가격 그렇게 부르는데 얘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오케이? 얘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얘가 일하는 것은 X의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해서 2배 비싸다는 거예요? Y에 비해서 2배 비싸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도 앞에 타이틀은 얘랑 똑같아요. Y를 단위로 나타냈을 때 이해가십니까? Y를 단위로 나타냈을 때 XJ의 상대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것이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x 하나는 y 몇 개만큼 비싸다. x 하나는 y 두 개에 해당하는 만큼 비싸다. 라는 것이 상대 가격이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앞에 정확한 풀네임으로 이름이 뭔지도 알아놓는 것도 유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MRS는 y를 단위로 나타낸 xj 상대적 선호도, PXPY는 y를 단위로 나타낸 xj 상대 가격. 쉽게 말하면 MRS는 x를 좋아하는 정도, PXPY는 x가 비싼 정도. 이해가십니까? x를 좋아하는 정도, x가 비싼 정도.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이론의 균형점은 어떤 점이겠어요? 소비자 이론의 균형점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난 점. 이해가십니까? 이 점이 달성되면 이 점의 조건은 MRS 생략는 PX, PY하고 같아진 점이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MRS와 PX, PY가 같아졌다는 것의 직관적인 의미는 X를 좋아하는 정도와, 이해가십니까? X가 비싼 정도가 딱 어떤 점? 같아지는 점. 이 소비자 이론의 균형이 되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을 극대화한 점이다. 라는 이론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미시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어떤 분들은 뭐야? 너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이틀날은 조금 기초할 거예요. 내일만 해도 여러분들 눈이 핑핑 돌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내일 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오늘은 조금 배려를 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이익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잠깐 끊었다가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